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은 고요한 저녁 시간.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희끗해진 머리와 축 처진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와 마음이 짠해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삶의 짐도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해가 갈수록 등 뒤에 짊어진 무게는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와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쉬어도 될 법한데 손에 꽉 쥔 것들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여전히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꽉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내 남은 인생의 행복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남의 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평온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피곤한 덧셈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짓누르는 낡은 욕심과 기대를 하나씩 덜어내는 아름다운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들어버린 관계와 헛된 기대라는 잡초를 뽑아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오롯이 나를 위한 따뜻한 평온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빌려 남은 인생을 깃털처럼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7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드리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가슴속에 엉켜있던 묵직한 돌덩이들이 어느새 사르르 녹아내리고 내일을 맞이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1장,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떠올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2글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술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술이 더 배불렀고 내 옷이 해지는 것보다 자식의 신발이 낡아가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나의 청춘과 꿈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마저 기꺼이 걸음으로 내어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기대라는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올해 69이 되신 순자 어머니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이번 주말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놀러온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 전부터 소녀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꾹꾹 주물러가며 온 집안을 반짝거리게 쓸고 닦으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좋아한다는 값비싼 소고기도 무리해서 사두고 아들이 잘 먹는 제철 과일도 한가득 씻어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띠링하고 울린 휴대전화에는 아들의 짧은 문자 한 통만 덩그러니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주말학원 특강이 갑자기 잡혀서 이번 주는 못 가겠어. 내일은 처가댁 행사도 있고 다음에 갈게. 전화 한 통 없이 무심히 날아온 그 가벼운 문자 메시지 한 줄에 순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머니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서글픔에 홀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순자 어머니의 이 눈물은 단순히 고기를 구워 먹지 못해서 혹은 내 수고를 몰라줘서 억울해 흘리는 얕은 눈물이 아닙니다. 내 청춘과 영혼을 모두 갈아 넣어 키운 내 아이의 세상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뼈아픈 상실감의 눈물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빈둥지 증후군 같은 헛헛함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차가운 바람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이런 관계의 고통에 대해 아주 명쾌한 처방전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크기는 타인에게 걸었던 기대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 진정한 평온은 그 기대를 거두어 들일 때 시작된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식은 이제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된 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새로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맞춰가야 할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들만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역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새끼 열 오르고 아픈 게 더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했던 그 빚을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 자식들의 바쁜 삶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갚아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애달픈 기대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끊어내고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매정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동안 쥐고 있던 주인공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자는 뜻입니다. 전화가 오면 다정한 목소리로 반갑게 받아주고 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치열하고 무탈하게 잘 살아내고 있구나라며 무심히 넘기십시오. 자주 찾아오면 기쁘게 밥 한 끼 따뜻하게 내어주고 혹여 오지 못한다면 내 밥상을 정성껏 차려 드시면 그만입니다. 내 행복의 리모컨을 더 이상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을 해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이 알아줘야만 내 삶이 의미 있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내내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는 쓸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향해 늘 애타게 뻗어있던 그 시선과 따뜻한 사랑을 거울 속에 있는 늙고 지친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손주 주려고 무리해서 샀던 그 비싸고 맛있는 소고기. 오늘 저녁에는 나를 위해 아주 맛있게 구워 가장 예쁜 접시에 담아 드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의 인생에서는 미련 없이 쿨하고 넉넉한 조연으로 한 걸음 물러나 그저 묵묵히 박수를 쳐주며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텅 비어있던 내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나와 오직 나만을 위한 찬란한 이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을 조용히 비워낸 그 넉넉하고 고요한 마음에 비로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노년의 진짜 평온이 살며시 내려앉을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가장 무겁고 애틋한 짐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끈질기게 올가매는 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느라 굳어버린 습관, 바로 돈에 대한 서글픈 강박입니다. 제2장,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돈이란 그저 쓰고 즐기는 가벼운 수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매서운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내 자식의 길을 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아온 그 눈물겨운 세월 덕분에 지금의 이 번듯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는 빚도 없고 밥술이나마 편히 뜰 수 있을 만큼 먹고 살 만해졌는데도 지갑을 여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집니다. 시장에 가서 내 입에 들어갈 10,000원짜리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손주들 입에 들어갈 100,000원짜리 장난감이나 소고기는 앞뒤 재지 않고 지갑을 열어 덥석 결제해버립니다.
한겨울뼈가 시리도록 매서운 추위에도 보일러 온도를 올리는 게 아까워서 두꺼운 수면 양말에 솜조끼를 껴입고 오돌오돌 떨며 지내시지는 않나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가장 예쁜 찻잔을 꺼내면서도 정작 나 혼자 물을 마실 때는 낡은 머그잔을 대충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으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반가운 제안에도 몇만 원의 회비와 경비가 아까워 나는 바빠서 못 간다며 애써 핑계를 대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제법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에게 지독하게 인색한 걸까요? 그 굳어버린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훗날에 대한 막연하고 거대한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알아놓으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갈 돈이라도 남겨둬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될 텐데 하는 그 애틋하고 슬픈 부모의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당장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의 뼈아픈 조언처럼 우리는 혹시 모를 불확실한 내일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된 따뜻한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비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훗날 내 몸이 속절없이 늙고 병들어 요양원 하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통장에 찍힌 수천만 원의 동그라미들이 과연 내게 무슨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다리의 근력이 몽땅 빠져나가 단 몇 발자국을 걷기도 버거워졌을 때 그때 가서 돈을 펑펑 쓰려 한들 그 아름다운 바다와 단풍이 온전히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돈이란 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입으로 맛있는 것을 꼭꼭 씹어 삼킬 수 있을 때 써야만 진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평생을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 푼도 내 몸을 위해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겨진 돈은 자식들에게 고마운 유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애 좋았던 형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다툼을 부르는 슬픈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유산은 통장에 남겨진 차가운 잔고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즐기며 아프지 않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진짜 유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일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뻔뻔해지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가족의 등대 무슨 노릇을 하며 돈을 벌고 아껴온 여러분은 그 돈을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게 누릴 자격이 충분히 안이 넘치도록 있는 분들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내 뼈마디가 시리지 않도록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따뜻하게 팍팍 올리십시오. 구멍나고 고무줄이 늘어난 속옷이나 양말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운 보송보송한 새 옷으로 나 자신을 VIP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참으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오면 나중에 자식들 오면 같이 먹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동네 식당에 가서 그 맛을 홀가분하게 즐겨보십시오. 다리가 아직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도 주저없이 다녀오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찬란한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두려운 요양원의 시간보다 지금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에 기꺼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돈은 결코 사치나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거칠고 고단했던 지난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상이자 내 영혼을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정성스러운 음식 한 끼가 훗날의 병원비 몇십만 원보다 훨씬 더 내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워 줄 것입니다. 먼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저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남은 숫자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따뜻하게 새겨진 행복한 추억 한 자락뿐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기쁨과 평온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아주 멋지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묵은 강박을 홀가분하게 털어내셨다면 이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감옥을 빠져나올 차례입니다. 제3장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한평생 더 씹고 살아온 옷 중에 가장 무겁고 답답한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비단이나 무거운 가죽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바로 체면과 남의 눈치라는 이름의 투명하고 무거운 갑옷입니다. 젊어서는 행여나 내 자식들이 남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어떻게든 번듯하고 잘 사는 부모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인 지금도 우리는 행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으로 비칠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동네 마트에 두부 한 모를 사러 나갈 때조차 혹시 아는 동네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신경 씁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남들 앞에서는 꼿꼿한 척 걸음을 옮기고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메뉴판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밝은 척 애를 씁니다. 요즘 햄버거 가게나 식당에 가면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커다란 무인 기계, 키오스크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보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글씨는 작고 화면은 자꾸만 넘어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소? 하고 묻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먹고 싶었던 음식을 포기하고 쫓기듯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향하며 씁쓸함에 입맛을 다셨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갔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하는 그 과거의 자존심이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허영심을 날카롭게 꼬집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우리의 낡은 습관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내 행복을 남의 시선에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타인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내 생각보다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다들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느라 바쁘고 고단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관객이 없는 텅 빈 극장 한가운데 서서 나 혼자 남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 피곤한 연극을 계속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번듯하게 보이려 애썼던 그 낡고 무거운 체면의 갑옷을 과감하게 훌렁 벗어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동네 산책을 나갈 때는 내 몸을 조이지 않는 가장 헐렁하고 편안한 고무줄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는 쭈뼛거리지 말고 지나가는 젊은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는 늙어서 눈이 침침하니 이것 좀 도와주게 하고 환하게 웃으며 부탁하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서 기꺼이 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이지 여러분이 못나거나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는 척하며 뒤로 숨는 것보다 나의 서툴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인정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진짜 어른의 넉넉한 용기이자 아름다운 여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가를 묻는데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모임을 나가는 친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지인 앞에서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점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남의 시선에 내 소중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체면이라는 허상을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어린아이처럼 홀가분해진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투명한 감옥의 열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편안한 얼굴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거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면 내 몸과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편안해지려 해도 자꾸만 내 곁에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억지로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된 정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내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게 내버려두는 그 수많은 인연들 말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장에서는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왜 더 큰 축복인지 내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호한 인간관계의 구조조정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4장 인간관계의 구조조정. 나이가 들면 내 곁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갑에 꽂힌 수많은 명함과 주말마다 울려대는 모임 연락이 마치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훈장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나중에 늙고 병들어 혼자가 될까봐 혹은 수십 년 알고 지낸 정과 의리 때문에 굳이 곁에 두지 않아도 될 인연마저 억지로 쥐고 살아갑니다. 별로 마음이 맞지도 않는데 습관처럼 나가는 동창회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는 며칠 전부터 남몰래 한숨이 나오는 약속 하나쯤은 다들 가슴에 안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끌벅적한 식당 문을 열며 반갑게 웃어 보이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즐겁기는커녕 기가 푹푹 빠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테이블 위를 오가는 대화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는 참으로 뾰족하고 날 선 가시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이번에 어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느니, 누구는 남편이 비싼 차를 뽑아줬다느니 끝없는 자랑과 은근한 비교가 허공을 맴돕니다. 자네는 요새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며 걱정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또 어떤 이는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지난 실수나 아픈 가정사를 아주 맛있는 안주 삼아 무참하게 쏟아냅니다. 나는 그저 그 험악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죠.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맞장구를 치다 보면 어느새 내 입에서도 원치 않는 남의 흉이 튀어나오고 돌아서면 그 가벼운 내 모습에 끔찍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슬픈 것은 누군가 습관적으로 자신의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만 끊임없이 쏟아내며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때입니다. 며느리가 이랬다. 관절이 저렇다.
세상이 이 모양이다라는 끝없는 불평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멀쩡했던 내 기분마저 한없이 어두운 바닥으로 깊이 가라앉고 맙니다. 도망치듯 모임 장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 차가운 창밖을 내다보는 내 마음은 모래를 씹은 듯 헛헛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분명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 틈에 끼어 억지로 미소 짓고 남의 비위를 맞추던 그 왁자지껄한 순간이 텅 빈 집에 혼자 고요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편했던 겉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이유 없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무거운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몸이 늙어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잔인한 무대 위에서 억지 연기를 하느라 완벽하게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씁쓸한 이면을 누구보다 예리하고 깊게 짚어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아주 명쾌하고도 아름다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도 누릴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과 무리지어 어울리기 위해 무의식 중에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우겨넣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라는 잔인한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쓸쓸하고 처량한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들로 내 주변을 시끄럽게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문을 닫고 홀로 고요하게 머무는 고독이 인생의 후반전에는 훨씬 더 눈부신 축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이 그만큼 훌쩍 줄어들었다는 뜻이며 이 귀한 시간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옛날에 신세진 것도 있는데 라는 그 지독한 예정과 미련이 우리를 더 깊은 피로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과거에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웃으며 서로의 손을 놓아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제는 나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관계의 끈을 아주 부드럽지만 몹시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시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두꺼운 명암첩에 꽂힌 쓸데없는 인연의 숫자를 늘리는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진짜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정성껏 보살피는 숭고한 관계의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가기 싫은 모임에서 자꾸만 연락이 온다면 미안해하거나 길게 구구절절 변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날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겠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게라고 짧고 평온한 목소리로 거절해 보십시오. 처음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 세 번 정중하게 거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피곤한 관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 모임이 멈추거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며 남들은 내 빈자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오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사정없이 깨뜨리고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쥐고 있어야 할 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인연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얕고 피곤한 지인에게 쏟아부을 그 아까운 시간과 감정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사람 혹은 고요한 방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불필요한 관계의 썩은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나면 처음에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약간의 허전함과 두려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내 인생이라는 나무는 비로소 더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맑고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던 사람들의 날 선소음과 비교가 사라진 그 고요하고 평온한 빈자리를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박하고 다정한 일상들로 하나둘 채워가시면 됩니다. 햇살 좋은 창가에 푹신한 방석을 깔고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를 끓여 마시고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옛날 앨범이나 낡은 책을 다시 꺼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네 골목을 조용히 거니는 그 자유로운 시간. 타인에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진짜 봄날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곤한 인간관계를 시원하게 솎아내고 나면 우리 주변에 눈에 밟히는 또 다른 무거운 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5번째 장에서는 우리 삶의 가벼운 여백을 되찾는 마법 같은 버림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5장 쓸데없는 물건 버리기. 어느 고요한 오후 청소를 하려고 무심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가만히 둘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 두 사람 혹은 이제 나 혼자 살기에는 차고 넘칠 만큼 넓은 집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이 빈집을 처음 장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둘 살림살이를 채워 넣을 때만 해도 이 공간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집안 곳곳에는 우리가 참아 버리지 못해 끌어안고 살아온 거대한 시간의 화석들이 무거운 산처럼 쌓여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한편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유리 장식장 앞을 가만히 서성여 봅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의 첫 보너스를 타던 날 큰맘 먹고 장만했던 테두리에 금박이 둘러진 값비싼 수입 찻잔 세트가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손님이 오시면 그때 예쁘게 내어 대접해야지라며 행여나 깨질까봐 평소에는 손끝 한번 스치지 못하고 애지중지 아껴두었던 물건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장식장 안에서 빛을 발하던 그 고운 찻잔들을 놔두고 정작 우리는 매일 아침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받아온 투박하고 무거운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심지어 그 머그잔의 손잡이 한쪽이 살짝 이가 빠져 까슬까슬한데도 그것을 버리기 아까워 조심스레 입술을 대고 마시는 우리네 서글픈 습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 집을 찾아올 그 특별하고 귀한 손님 같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장식장 문을 열어 그 귀한 찻잔을 꺼내어 보았을 때 반짝이던 금박 테두리는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시커멓게 색이 발해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낡아버린 그 찻잔을 쓰다듬으며 우리는 그제야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누리는 그 특별한 날은 영영 오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안방 구석에 자리 잡은 커다란 장롱의 묵직한 문을 열어보면 그곳에는 또 다른 미련의 덩어리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15년 전 막내딸을 시집 보낼 때 큰돈을 주고 맞췄던 고급스러운 실크 한복이 방충제 냄새를 훅 풍기며 구석에 고이 매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기면 다시 입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허리는 조금 굽어지고 어깨는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옷매무새를 다듬어도 그 옛날에 곱고 늠름했던 태가 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비싼 옷을 버리는 것이 마치 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버리는 것 같아 차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유행이 한참 지나 어깨에 커다란 뽕이 들어간 외투들, 살을 조금만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라며
20년째 보관 중인 작아진 바지들이 옷장문이 안 닫힐 정도로 빽빽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비단 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다 큰 자식들이 품을 떠나 독립한 지가 언젠데 그 아이들이 쓰던 방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을 멈춰둔 낡은 박물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빛바랜 위인전이 꽂혀있는 커다란 나무 책상, 훌쩍 커버린 손주들에게 주려다 거절당한 유행진한 플라스틱 장난감과 누렇게 변색된 백과사전들. 우리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자식들의 물건을 수시로 쓸고 닦으며 아직도 그 시절의 품 안의 자식을 돌보는 엄마와 아빠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엄마 저건 다 쓸모없는 쓰레기니까 제발 좀 다 갖다 버려라고 수백 번을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부정하거나 그 물건을 살 때 들였던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아까운 짓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깊이 들여다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서늘하고도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굳게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생물인 물건들이 오히려 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 영혼을 철저하게 소유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의 통찰처럼 집안을 가득 채운 쓸데없는 물건들은 더 이상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숨통을 조이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지도 않을 옷들을 꺼내어 말리고 다시 정리하느라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들에 쌓인 먼지를 매일같이 닦아내느라 온전히 나를 위해 쉬어야 할 금쪽 같은 휴식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낡은 잡동사니들에게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왔으면서 늙어서까지 쓰지도 않는 죽은 물건들에 시중을 드는 고단한 한여나 머슴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잔인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던 이 산더미 같은 물건들의 결말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훌쩍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자식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우리가 남긴 이 거대한 짐 더미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금박 찻잔도 아버지가 소중히 모아둔 오래된 책들도 결국엔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무참히 담겨 폐기장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요양원에 보내다 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진짜 거대한 물리적인 짐들을 집안 곳곳에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은 먼지 쌓인 잡동사니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아주 홀가분하고 정갈하게 마무리된 내 삶의 아름다운 여백과 따뜻한 미소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내 마음을 굳게 닫아두었던 그 오래된 장식장과 장롱의 문을 활짝 열어줘 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단언컨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도 2번 다시 그 물건을 쓸 일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낡은 미련이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헛된 핑계는 아주 가차없이 그리고 속 시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유행이 지난 옷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옷들은 모두 커다란 봉투에 쓸어 담아 미련 없이 유류 수거함에 툭 던져놓고 돌아서십시오. 그 1초의 결단이 여러분의 꽉 막혀있던 옷장뿐만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까지 짓누르고 있던 체증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이 빠진 싸구려 머그잔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시고 내일부터는
그 비싸고 좋은 수입 찻잔을 꺼내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커피를 타서 우아하게 마셔보십시오. 나의 늙고 지친 일상을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위. 아이. 피손님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자식들의 방에 쌓여있던 낡은 책과 짐들을 시원하게 내다버린 그 빈 공간에는 햇살을 듬뿍 머금을 수 있는 작은 화분을 하나 들여놓거나 나만을 위한 푹신한 안락의자를 하나 놓아두십시오. 정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빗자루를 들고 집안의 먼지를 쓸어내는 물리적인 청소 노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나간 과거의 무거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정성껏 벗겨내고 앞으로 다가올 홀가분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공간과 마음에 맑은 바람길을 내어주는 아주 거룩하고 철학적인 의식입니다. 집안의 물건이 반으로 줄어들면 늙은 몸을 이끌고 청소하고 관리해야 할 노동의 시간도 정확히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수십 벌의 옷 앞에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던 피곤한 시간도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뒤적이며 봤던 짜증스러운 스트레스도 마법처럼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간 그 넉넉하고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맑은 햇살이 텅 빈 벽을 따뜻하게 비추고 그동안 가구들에 막혀 불지 못했던 시원한 바람이 방 안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맴도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 고요한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가 원하던 온전한 평온과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저녁 무렵에 이룩해낸 이 아름다운 뺄셈의 기적은 우리에게 남은 나날들을 깃털처럼 가볍고 찬란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안의 묵은 살림살이들을 아주 시원하고 미련 없이 바깥으로 훌훌 내다버렸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내 영혼을 정화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움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6번째 장에서는 밤마다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과거의 끔찍한 그림자에서 완벽하게 걸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제6장, 지나간 상처를 곱씹지 마라.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해졌는데도 유독 내 방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당장이라도 눈이 감길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제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혹은 20년, 30년 전의 그날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상처 주었던 사람의 얼굴이 천장에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까? 피를 나눈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그토록 모진 말을 하고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쾅쾅 내리쳐 보아도 억울함과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시뻘건 불길처럼 타올라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맙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어느 혹독한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어린 자식들 분유값조차 없어 막막했던 그 시절,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가장 믿었던 친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언니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법 잘 사는 축에 속했기에 최소한의 융통은 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거실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동생을 내려다보던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생 가슴에 꽂힌 끔찍한 비수가 되었습니다. 너희 부부가 무능해서 망한 걸 왜 나한테 와서 손을 벌리니? 내 자식들 앞길 막지 말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던 그날 밤의 매서운 칼바람과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에서 소리 죽여 쏟아내던 눈물의 온도를 그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그 후로 이를 악물고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해 빚을 다 갚고 번듯하게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빚도 없고 등 따숩게 살만해졌지만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자매가 다정하게 밥을 먹는 장면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십니다. 언니라는 이름 두 글자만 떠올라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때 그 모멸감 가득했던 눈빛이 떠올라 손발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언니는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자 우리 핏줄이 너밖에 더 있냐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을 때면 30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분노의 화라산이 다시금 무섭게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나만 홀로 어둠 속에서 분노의 칼을 갈며 내 심장을 찌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내면을 잠식하는 고통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곱씹는 것은 내 집에 침입했던 강도를 매일 밤 다시 내 방으로 불러들여 내 귀중품을 훔쳐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잔인한 자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돌에 맞은 것은 수십 년 전 단 한 번뿐인데 우리는 기억이라는 무서운 도구를 이용해 그 돌을 주워다가 매일매일 내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질기게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완벽한 복수와 통쾌한 사과의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내 억울했던 세월을 보상받고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상대방이 뼈저리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보상 심리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나에게 잔인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며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을 향해 평생 사과를 요구하며 분노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인 줄 알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지독한 원망과 분노의 끈을 오직 나를 위해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천사처럼 이해해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과 억지로 화해를 하거나 다시 웃으며 밥을 먹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더 이상 망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출입문에 아주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네가 나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기억에 내 남은 인생의 귀한 월세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통쾌한 결단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잠 못 이루는 불쌍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거운 분노의 돌덩이를 길가에 툭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과거의 나 자신을 향해 매섭게 겨누고 있던 날 선 비수도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보증을 서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팔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쉴 새 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혜로운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시절 벼랑 끝에 몰려 치열하게 고민하던 젊은 날의 나에게는 사실
그 선택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는 없으며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대신 그 불안하고 막막했던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때 참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무사히 걸어와줘서 정말 고맙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주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수십 년 묵은 과거의 족쇄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어제를 후회하고 분노하느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늘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손실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현재의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숨을 쉬며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시선은 또다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서 누워만 지내면 어쩌지? 나 혼자 남겨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면 어쩌지 않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상상들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장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평온하게 마주하고 완벽하게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걷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7장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뜨여 캄캄한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 한쪽이 찌릿하게 아파오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러다 자는 도중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영영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자식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결국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다가 요양원 천장만 바라보며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시작된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식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맙니다. 관절이 조금만 쑤셔도 걷지 못하게 될 미래를 상상하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깜빡하기만 해도 요양원에 갇힌 내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숨을 잘 쉬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병과 죽음을 미리 당겨와 오늘 밤의 단잠을 잔인하게 망쳐버립니다. 평생을 건강에 대한 지독한 강박과 불안 속에서 살아오신 72살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10여 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금까지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던 바로 그해 절친했던 동창 하나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의 일상은 오직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표에 완벽하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압계에 팔을 밀어넣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숫자가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메가3, 루테인, 관절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떠드는 온갖 영양제 병들이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강박은 점점 심해져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를 보고도 나트륨이 많아서 혈관이 막힌다며 불호령을 내리고 맹물에 팝을 말아 드셨습니다. 달콤한 제철 과일조차 당뇨에 걸린다며 입에 대지 않았고 고기는 암을 유발한다며
철저하게 채식과 잡곡밥만 고집하며 식사 시간을 즐거움이 아닌 고통스러운 치료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고향 친구들이 오랜만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며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섬에 갔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쓰러지면 큰 병원이 멀어서 큰일 난다며 그 좋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흑돼지를 먹고 흐드러진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박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종합편성 채널의 질병 경고 다큐멘터리만 뚫어져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넘어질까봐 겨울에는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혹시 모를 교통사고가 두려워 아들 내외의 차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무균실 같은 감옥에 가둔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 여행을 주도하고 평소 술고기를 즐기며 호탕하게 살던 그 고향 친구가 자는 도중 참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친구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 선생님은 그제야 자신의 지난 10년이 얼마나 끔찍하게 텅 비어 있었는지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1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고 친구들과 소주잔 한 번 부딪히지 못했으며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웃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지 않은 질병을 막아보겠다고 오늘 하루의 모든 행복을 모조리 포기했던 박 선생님은 사실 숨만 쉬고 있었을 뿐 지난 10년간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집착과 통제가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70대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무참히 갉아먹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인간의 공포와 시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진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내가 빌리지도 않은 엄청난 빚에 대해 평생토록 억울하게 이자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확실하고 따뜻한 행복을 끊임없이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밤새워 걱정한다고 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노화와 죽음의 시계를 단 1초라도 늦추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 영혼의 기력만 철저하게 고갈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치매에 걸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과정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관절이 삐그덕거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이 깊어지면 무성했던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말라 떨어지고 오래 쓴 시계의 태엽이 조금씩 헐거워지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고 순리적인 우주의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 위대한 인생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을 오늘부터 당장 마음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만약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낡은 육체가 제 기능을 다해가는 자연스러운 슬픔일 뿐 여러분이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오늘부터 미리 앞당겨서 눈물 흘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죽음과 노화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직면하여 단호하게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조용한 날 책상에 앉아 맑은 정신으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 차분하게 일기를 써보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존엄성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아주 용기 있고 통쾌한 자기 결정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지막 뒷모습을 내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나면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한 끈적한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해방감과 묵직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나의 끝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비로소 내게 남은 오늘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눈부시고 소중한 것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곤두서 있던 불안의 더듬이를 모두 거두어들여 오직 지금 내 발이 닿아 있는 이 순간, 이 장소로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닿는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의 감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의 달콤한 맛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담벼락 아래 조그만 들꽃의 노란 빛깔에 감탄하고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에 배를 잡고 껄껄 웃어보십시오. 아프지 않고 살아갈 10년 뒤를 위해 오늘 맛있는 음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입맛을 돌게 하는 음식을 기분 좋게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의 불행은 내일의 나에게 아주 쿨하게 맡겨두고 여러분은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기쁨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이라는 낡은 정거장을 떠나야 할 여행자들입니다. 기차가 언제 올지 몰라 불안에 떨며 대합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대신 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거장 밖에 핀 예쁜 꽃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셔야 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순간의 내 모습 그대로를 껴안고 살아갈 넉넉한 배포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자식에 대한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고 피 같은 돈에 대한 억척스러운 집착을 털어내고 나를 올가매던 피곤한 체면과 억지스러운 인간관계의 족쇄마저 모두 시원하게 끊어냈습니다. 집안을 꽉 채우고 있던 낡은 잡동사니들과 내 가슴을 찌르던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바닥에 훌훌 던져버린 지금, 여러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여러분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텅 빈 마음의 여백 속에 오직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다정한 목소리만을 가득 채워 남은 인생의 남은 발걸음을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가장 나답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생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헉헉거리며 걸어왔던 그 짐들이 막상 바닥에 내려놓고 보니 참으로 부질없고 무겁기만 한 남의 짐 같지 않던가요? 자식이라는 애틋한 족쇄를 풀고 돈이라는 차가운 강박에서 벗어나며 체면이라는 답답한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던 억지스러운 인연의 끈을 잘라내고 집안을 가득 채우고 내 숨통을 조이던 낡은 잡동사니들도 미련 없이 비워냈습니다. 밤마다 내 가슴을 후벼 파던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시원하게 털어버렸습니다. 이 돌덩이들을 가슴에서 온전히 덜어내고 나니 지금 여러분의 호흡이 얼마나 깊고 편안해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움켜쥐고 아등바등 채워 넣어야 하는 불안하고 고단한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가장 가볍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눈부신 여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인생의 저녁 무렵이 주는 진짜 축복은 바로 이 거룩하고 고요한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두 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미련들을 탁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안을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의 여백 속에는 남의 눈치나 헛된 기대 대신 오직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소박한 일상의 기쁨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족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느라 내 이름 석자를 까맣게 잊고 사느라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내 청춘을 땔감으로 내어주며 타인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그 무엇보다 고귀합니다. 이제는 그 치열했던 과거의 나를 향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아낌없는 박수와 따뜻한 위로를 듬뿍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 번듯한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온 그 묵직한 발자국 자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훈장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무대에서는 화려한 조명도 왁자지껄한 관객의 박수 소리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발길이 편안하게 머무는 대로 아주 홀가분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걸어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가끔 길을 잃고 헤매어도 좋고 실수를 해서 아이처럼 멋쩍게 웃어 넘겨도 이제는 질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다 내려놓은 진짜 어른의 우아한 특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홀가분한 비움의 이야기들이 굳어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고요한 밤, 마지막 걱정 한 조각까지 모두 창밖으로 훌훌 날려보내시고 아주 깊고 달콤한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여정에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정성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조용한 위로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